서울의 마케팅 에이전시 사무실은 언제나 그렇듯 마감의 압박과 창의성의 고갈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지원 팀장은 모니터에 떠있는 수십 개의 창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강원도 출장 계획안을 검토했다. 클라이언트 미팅을 겸한 1박 2일 워크숍. 잿빛 빌딩 숲을 잠시나마 벗어난다는 사실은 분명 반가운 일이었지만 팀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는 그 작은 해방감마저 짓누르고 있었다. 강원도 출장 최종 인원은 이렇게 확정합니다. 김대리, 박주임, 그리고 저. 숙소랑 렌터카 예약은 다 끝났죠? 지원의 목소리에 활기차게 대답한 건 입사 3년 차인 김대리였다. 네, 팀장님. 공기 좋은 곳으로 펜션 예약 싹 해놨습니다. 가서 밤새 아이디어 회의하자고요. 농담 섞인 그의 말에 사무실에 잠시 웃음꽃이 피었다. 그때였다. 파티션 너머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일만 하던 신입 인턴 한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3개월 전 입사한 서준은 말수가 적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법이 없는 청년이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성실함은 돋보였지만 가끔은 존재감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지원은 당연히 업무 관련 질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의 것이었다. 팀장님, 저 혹시 이번 출장에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서준 씨요? 이번 출장은 필수 인원만 가는 걸로 계획됐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혹시 꼭 가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고려해 보겠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원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그의 눈동자가 이상할 정도로 깊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냥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네? 이번 출장 왠지 제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저도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듯했다. 불길한 예감이라니. 24세 젊은 인턴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었다. 상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설픈 아부도 워크숍에 끼고 싶은 철없는 투정도 아니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진지한 눈빛은 마치 과학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지원은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감보다 데이터를, 예감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신뢰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한서준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합리성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지원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한 명 추가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대신 가서 김대리 운전하는 거 잘 돕고 굳은 일도 좀 맡아줘야 해요. 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니터에 집중했지만 지원은 한동안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엑셀 시트에 한서준의 이름을 추가하며 생각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단순한 인턴의 기묘한 고집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짧은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흐려 보였다. 출장길에 오른 렌터카의 내부는 예상대로 화기애애했다. 운전대를 잡은 김대리는 최신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연신 농담을 던졌고 뒷좌석의 박주임은 유쾌하게 맞장구를 쳤다. 조수석에 앉은 지원은 애써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가 멀어지고 푸른 논밭이 나타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서준이었다. 다른 팀원들이 시시콜콜한 잡담과 웃음으로 차 안을 채우는 동안 서준은 뒷좌석 창가에 붙어 앉아 미동도 없이 밖을 응시했다. 요즘 젊은이들답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간간히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박주임의 말에도 짧은 단답으로만 응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내성적인 성격을 넘어선 어딘가 기묘하고 무거운 것이었다. 지원은 룸미러로 슬쩍 그의 모습을 살폈다. 서준은 그저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푸른 산의 능선을 집요하게 훑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곧 닥쳐올 무언가를 경계하는 파수꾼처럼. 굽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은 그의 내면이 결코 평온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멀미를 하나? 아니면 단체 활동이 어색한 건가? 지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다. 어제 그가 보였던 이상한 태도를 떠올렸지만 그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신입의 과한 긴장감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차가 강원도에 깊은 산악지역으로 접어들수록 그 신호는 더욱 강렬해졌다. 야, 이제 진짜 강원도 느낌 나네요. 공기부터가 달라. 김대리가 창문을 살짝 내리며 감탄했다. 상쾌한 숨 내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은 룸미러 속 서준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역겨운 무언가의 냄새라도 맡은 사람처럼 얼굴을 미세하게 찌푸렸다. 불안감을 떨치려는 듯 지원이 먼저 서준에게 말을 걸었다. 서준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혹시 어디 불편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잠시 헤매다 지원에게 닿았다. 그는 잠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포기하고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김장님.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벽이 그와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어느새 차 안에 유쾌했던 수다는 잦아들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낯선 산길에 김대리는 운전에 집중해야 했고, 다른 팀원들도 창밖에 웅장하면서도 위압적인 산세에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제 차 안을 채우는 것은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한서준이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지원은 다시 한번 룸미러를 보았다. 창문에 비친 서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알아본 자의 눈빛이었다. 다가오는 비극의 윤곽을 홀로 목격하고 있는 자의 섬뜩한 눈빛.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어제 사무실에서 느꼈던 서늘함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이 여행은 결코 평범한 출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안길은 점점 더 좁고 가팔라졌다. 문명의 흔적은 희미해지고 길 양옆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원시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간간히 나타나는 야생동물 출현 주의 표지판이 이곳이 얼마나 깊은 산골인지를 실감케 했다. 김대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핸들을 꽉 쥔 채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거의 다 와갑니다. 내비게이션 보니까 이 고갯길만 넘으면 바로 펜션이라고 하네요. 김대리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건은 벌어졌다. 커브를 막 돌아 나온 차의 전방 시야에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났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좁은 샛길에서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경고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다. 으아! 김대리가 경악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안전벨트가 몸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뒷좌석에서는 작은 비명과 함께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충격이 차체 전체를 뒤흔들었다.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지원은 조수석 대시보드에 부딪히지 않으려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고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들 괜찮아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았다. 박주임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었고 김대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핸들을 붙잡고 넋을 잃고 있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다. 팀장님, 저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네, 저도요.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모두의 시선이 마지막 한 사람, 한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충돌의 순간에도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앞저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잠시 헤매다 지원에게 닿았다. 그는 잠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포기하고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팀장님.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벽이 그와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어느새 차 안에 유쾌했던 수다는 잦아들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낯선 산길에 김대리는 운전에 집중해야 했고 다른 팀원들도 창밖에 웅장하면서도 위압적인 산세에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제 차 안을 채우는 것은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한서준이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지원은 다시 한번 룸미러를 보았다. 창문에 비친 서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알아본 자의 눈빛이었다. 다가오는 비극의 윤곽을 홀로 목격하고 있는 자의 섬뜩한 눈빛.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어제 사무실에서 느꼈던 서늘함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이 여행은 결코 평범한 출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석 등받이를 붙잡고 있었다. 지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자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일단 내려서 상황부터 확인하죠. 지원이 침착하게 말하며 차문을 열었다. 맑고 차가운 산 공기가 훅 끼쳐왔다. 차의 앞 범퍼는 살짝 찌그러졌고 상대편 트럭은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트럭 운전석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남자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더니 이마를 감싸주며 어지러운 듯 잠시 휘청거렸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김대리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김대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멍한 표정으로 깨진 헤드라이트와 찌그러진 범퍼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다. 지원은 그가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팀원들이 모두 차에서 내려 저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놀랍게도 한서준이었다. 그는 사고의 충격이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곧장 상대편 트럭 운전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단호하고 목적이 분명해서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원은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 서준 씨! 하고 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트럭 운전사인 박종철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그는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상하다. 차가 왜 말을 안 듣지? 바로 그때 서준이 그의 앞에 섰다. 서준은 다짜고짜 사고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박종철의 얼굴을 빤히, 마치 그 피부를 꿰뚫어 내면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려는 듯이 응시했다. 그 강렬한 시선에 박종철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젊은 양반, 혹시 어디 다쳤소? 박종철의 물음에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작고 나직한, 하지만 이상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변에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아저씨, 혼자가 아니시네요. 뭐라고? 박종철이 되묻기도 전에 서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로 물러서서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 차 안에서 보이던 극도의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그는 지원을 향해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팀장님, 일단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는 해야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마땅히 쉴 곳도 없으니 저 아저씨 댁에 가서 잠시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사고를 낸 상대방의 집에 가자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김대리가 발끈하며 나섰다. 뭐? 서줄씨, 제정신이야?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집에 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일단은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그는 박종철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방금 여쭤봤는데 여기서 펜션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아니지만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니 잠시 신세를 지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지원은 박종철의 상태를 다시 살폈다. 그의 안색은 파리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여전히 두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결국 지원은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렌터카는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손상이었고 박종철의 트럭도 마찬가지였다. 경찰과 보험사에는 연락을 취해두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박종철이 운영한다는 펜션에서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박종철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제안에 순순히 따랐다. 그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서준의 눈치만 살피며 자신의 트럭에 올라탔다. 팀원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렌터카에 다시 올라탔다. 지원은 운전대를 잡은 김대리에게
박종철의 트럭을 따라가라고 지시하며 룸미러로 뒷좌석에 서준을 보았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눈빛은 단순한 긴장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덫에 걸린 사냥감을 확인한 사냥꾼의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었다. 지원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을 느끼며 생각했다. 대체 저 아이는 무엇을 본 걸까? 박종철이 운영하는 펜션은 산길에서 조금 더 들어간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산울림 펜션이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통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 외벽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손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종철은 팀원들을 가장 큰 방으로 안내한 뒤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 반복하며 자신의 거처로 사라졌다. 남겨진 팀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김대리와 박주임은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며 사고 경위를 설명하느라 분주했고, 지원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산속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고 칠흑 같은 어둠이 펜션 주변을 집어삼켰다. 이따금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오히려 적막감을 더하며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모두가 지친 기색으로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 한쪽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던 한서준이 조용히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른 팀원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서요. 그의 눈빛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비장해 보였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른 팀원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펜션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하늘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별이 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무슨 할 말인데요, 서준 씨? 오늘 행동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준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어제 출장에 꼭 따라오겠다고 했던 이유 기억하십니까?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했었죠. 네, 사실은 꿈을 꿨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오늘과 똑같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고갯길, 저 트럭,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박동철의 거처 쪽을 힐끗 쳐다봤다. 지원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꿈이라고요?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사고가 났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진실을 꺼내야 하는 자의 고통스러운 떨림이었다. 팀장님은 못 보셨겠지만 그 트럭 운전사 박종철 씨의 등 뒤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라니, 그게 뭔데요? 지원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비현실적인 공포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 한쪽이 심하게 뭉개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어요. 온몸은 젖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처럼요. 그 여자가 원숭이처럼 박종철 씨의 등에 착 달라붙어서 그의 어깨 너머로 우리 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순간 그 여자가 박종철 씨의 눈을 손으로 가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서준은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쏟아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해서 지원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합리와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마침내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준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장님. 박종철 씨는 끔찍한 원한을 품은 귀신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지원은 서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머리로는 그의 고백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서준의 기이한 예감,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들어맞은 교통사고, 그리고 사고 운전사의 넉나간 모습, 이 모든 조각들이 귀신이라는 비현실적인 단어 앞에서 섬뜩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서준 씨가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반박의 의지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저희 집안이 대대로 신을 모시는 무당 집안입니다. 저는 신내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무당 집안. 그 단어는 지원의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서준이었다. 그 여자의 원한이 너무 강해서 저에게도 몇 가지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아주 짧고
단편적인 기억들이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끔찍한 기억을 되짚는 듯 눈을 감았다. 그 여자는 등산객이었습니다. 몇 달 전 이 근처 산에서 실족사로 처리된 20대 여성 등산객이 있었을 겁니다. 뉴스에도 작게 났었고요.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함께 등산을 갔던 남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낭떠러지 근처에서 그 남자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거칠게 밀쳤고 여자는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즉사한 겁니다. 지원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서준이 묘사하는 장면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처럼.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죽음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데 아무도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 깊은 원한이 그녀를 이 땅에 묶어두고 악귀나 다름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살인사건,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떠도는 원혼. 지원은 자신이 마치 한 편의 영화 대본을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준의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그것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럼 그 귀신이 왜 하필 박종철 씨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닙니다. 범인은 아닙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박종철 씨는 그 사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박종철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왜 그 귀신이... 지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고백을 넘어 오래된 민간 신앙의 비밀을 설명하는 듯한 엄숙함마저 띠고 있었다. 박종철 씨는 그 여자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네? 아마 박종철 씨는 약초나 버섯을 캐러 이 근처 산을 자주 오르내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 우연히 절벽 아래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여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는 넋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그 원혼의 일부나 원한이 옮겨붙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신을 발견하는 행위 자체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넋거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였지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섬뜩한 의미는 지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다. 박종철 씨는 그저 선량한 마음에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여자의 끔찍한 원한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게 된 겁니다. 원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가장 먼저 자신을 알아봐준 박종철 씨에게 매달린 거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사고가 났을 때 박종철 씨가 왜 그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는지, 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는지,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 붙어있는 원혼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의지를 조종했던 것이다. 그럼 오늘 사고도 그 귀신이 일부러 낸 거라는 말이에요? 왜죠? 저 때문에요. 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원호는 계속해서 박종철 씨 주변을 맴돌며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악몽을 꾸게 하거나 몸을 아프게 하거나 하는 일마다 불운이 따르게 만들면서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인 박종철 씨는 그 신호의 의미를 알 턱이 없었겠죠. 그러다 오늘 볼 수 있는 제가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의 말은 지원의 등골을 다시 한번 서늘하게 만들었다. 원호는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박종철 씨를 조종해 일부러 우리 차에 부딪히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든 제 발을 이곳에 묶어두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하고 잔혹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광경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여자, 우연히 시신을 발견한 남자, 그리고 그들의 비극을 감지하고 이끌려온 무당의 후손. 이 기이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간절한 외침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있다가는 박종철 씨도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이제 공포와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다. 더 이상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이 끔찍한 원한의 한복판에 발을 들여놓고 만 것이다. 제가 직접 그 원혼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서준은 지원의 불안한 질문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신내림을 받은 정식 무당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보고 잘 느낄 뿐입니다. 이런 강력한 원한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저 역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원혼을 달래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천도를 지신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의 말에 지원은 절망감을 느꼈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서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 그렇다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길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원한의 멍에를 짊어진 박종철 씨 본인이요. 그가 직접 움직여야만 합니다. 박종철 씨가요? 그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서준은 박종철의 거처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단순한 짐작이나 느낌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혼에게서 본 몇 가지 단서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는 지원을 다시 마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박종철 씨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피해자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놓친 것 같다고.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가 단순 실족으로 바위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 같지가 않았다고 말입니다. 상처가 어떻게요? 마치 둥글고 단단한 물체, 예를 들면 등산용 스틱의 손잡이 부분이나 묵직한 돌 같은 것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듯한 상처였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실족사라면 보통 한두 군데에 큰 충격의 흔적이 남지만 이 경우는 여러 개의 자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법의학적으로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부분입니다. 서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마치 베테랑 형사가 사건 현장을 브리핑하는 것 같았다. 지원은 그의 지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 주변에서 남자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유독 많이 발견되었던 것 같다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지만 마치 누군가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을 서성인 듯한 흔적 같았다고 덧붙여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보였어요. 원혼의 기억은 뒤죽박죽이지만 가장 강렬했던 순간의 이미지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진술한다면 경찰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서준의 계획은 명확했다. 박종철을 통해 사건의 핵심적인 의문점을 경찰에 던지고 재수사에 불씨를 지피는 것. 그것이 원혼의 억울함을 풀고 박종철을 멍에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제 팀장님께서 박종철 씨를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서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제가 직접 나서면 그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다릅니다. 이성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팀장님께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를 설득한다면 분명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지독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준의 말을 수없이 드내었다. 과연 자신이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박종철에게 전달하고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지원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박종철의 거처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박종철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욱 초췌했다. 퀭한 눈과 까칠한 수염이 그가 겪고 있을 고통을 짐작게 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은 박종철을 펜션 앞 작은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리고 어젯밤 서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최대한 이성적이고 차분한 언어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귀신이나 원혼 같은 단어는 최대한 배제했다. 대신 자신의 팀원 중 한 명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데 그가 사고 현장과 박종철 씨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했다. 그리고 서준이 알려준 핵심적인 단서들을 전달했다. 박종철 씨, 저희 팀원 말로는 혹시 몇 달 전 이 근처에서 발견하셨다는 그 등산객 시신 말입니다. 그때 혹시 놓치신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머리의 상처가 단순 추락으로 생긴 것과는 좀 달라 보였다거나.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종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의 동공이 공포와 경악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그의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처음 시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꼭 누가 돌멩이로 머리를 지식여 놓은 것 같았지. 하지만 경찰들이 사고사라고 하도 단정을 짓길래 나까지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괜한 의심만 살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요. 지원은 그의 고백에 확신을 얻고 마지막 설득을 이어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다시 한번 진술하세요. 박종철 씨가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몸이 아픈 것도 다 그 죽은 사람의 억울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박종철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박종철은 지원과 함께 직접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서준이 알려준 대로 자신이 처음 시신을 목격했을 때의 상황과 상처의 형태에 대한 의문점을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진술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담당 형사도 평범한 민간인의 입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예리하고 논리적인 지적에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경찰의 재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종철의 새로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당시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그의 초기 진술과 박종철의 새로운 진술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허점들이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남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나왔다. 경찰의 압박 수사가 계속되자 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가 진술한 범행 동기와 수법은 서준이 원혼의 기억을 통해 보았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등산용 스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절벽 아래로 밀어 실족사로 위장했던 것이다. 뉴스 속보로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펜션 거실에 앉아있던 서준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방금 느껴졌습니다. 서준의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 펜션을 짓누르던 무겁고 축축한 공기가 거짓말처럼 거쳐나가는 듯했다. 지원은 창밖을 보았다. 며칠 내내 잿빛이었던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뭐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지원이 묻자 서준은 창밖의 푸른 산을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여자의 원한이요. 범인이 잡히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박종철 씨의 등에 붙어있던 그 지독한 기운이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억울함을 풀고 편히 떠나게 된 겁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끔찍한 비극의 목격자이자 유일한 소통 창구로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지원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돌아온 박종철이 펜션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를 괴롭히던 어둡고 음울한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랜만에 되찾은 평온함과 깊은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미쳐갔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준의 앞에 다가서서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특히 학생 덕분이요.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서준은 쑥스러운 듯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박종철은 팀원들의 숙박비와 렌터카 수리비는 물론 두둑한 사례금까지 봉투에 담아 건네려 했지만 지원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저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엉망이 되어버린 출장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갈 때와는 사뭇 달랐다. 유쾌한 농담이나 시끄러운 음악은 없었다. 대신 기묘하고도 강렬했던 경험을 함께 통과한 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차분하고 끈끈한 유대감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원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합리와 이성의 세계, 그 견고했던 세계의 경계는 이제 희미해졌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원한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여행이었다. 그녀는 룸미러로 뒷좌석의 서준을 슬쩍 보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불길한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평범한 24 청년의 맑고 고요한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저 침묵의 인턴 사원이 사실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가장 현실적인 눈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짧고도 기나긴 여행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